본부에 계약이 추천했습니다. 마당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좋은 강의, 또 좋은 말씀 잘 들어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만들어 모두만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을 희망하겠습니다. 박수.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학교일까? 저는 이제 처음 학교를 올 때 와서보니까 굉장히 유서도 깊고 학교도 아주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노부장 선생님한테 실은 제가 짐작은 한 80, 90%는 짐작을 해요. 어떤 질문과 의문을 갖고 계실까. 근데 33개 정도가 매우 행복하거나 또는 그냥 행복하다.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10개 정도가 힘들다. 그럼 나머지 몇 개쯤 남죠? 네, 한 7, 8개 정도? 한 7개 정도는 다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 연착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10개 학교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이 10개 학교가 어떤 점 때문에 힘든가? 그래서 이 힘들다고 하는 학교 공통적으로 이 사업이 과다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력 향상 중점형 창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 대상, 또 아이들과 부모들은 만족해요. 왜 아이들과 부모는 만족하나 봤더니 예산이 많으니까 체험 활동을 많이 해요. 항상 나가요. 무료 전교생 어디 탐방, 전교생 아이스 체험, 전교생 스키 캠프, 전교생 해갖고 막 나가고 방과후 학교도 아주 프로그램이 많고 화려하고 외부 강사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만 불행하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서 우리 학교 대단한 학교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칭찬을 받으세요. 야, 교장 선생님 우리 교장님 잘한다. 이렇게 돼야지.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막상 수업에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늘 붕붕 떠있고 정신이 없고 업무는 많고 처리해야 할 건 많고. 저도 지금 와서 교감생으로 교감생이 깜짝 놀랐는데 노인대학을 여기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노인대학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줬으면 그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인력을 주거나 선생님들이 부담을 안 갖게 해줘야 맞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언제 아이들의 수업에 집중하고 언제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에 집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교사가 힘들어요. 불행해요. 이 학교가 이 10개의 학교입니다. 그 잘 되는 학교는요, 거꾸로 미리 선생님들이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 토론 이런 게 잘 돼요.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잘 됩니다. 민주적인 합의를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고 여기서 학교의 본질이 아닌 말하자면 학교의 철학에 맞지 않는 일회성 행사나 업무를 덜어내기를 먼저 해요. 올해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뭘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학교는 언제나 아이들이 중심에 있어요. 교육과정도 그렇고 아이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맺기도 그렇고 학교 행사도 그렇고 꼭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가 또는 학부모가 같이 도출한 예를 들면 7보면 7보만의 가치와 철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인근에 있는 수곡초 같은 경우도 혁신학교 전에는 너무너무 많은 행사와 활동을 했어요. 체험활동.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덜어내고
선생님들이 애써서 하던 것들을 계절 학교라는 형태로 이렇게 모아서 지역사회 활동가들이나 지역사회의 이 역할들을 많이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상당히 많이 본질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잘 되는 학교일수록 본질이 아닌 건 다 덜어내고 오히려 내년에 우리 학교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무슨 행사, 뭘 덜어낼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가지고 미리 다 덜어내고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초를 예를 들면 만남을 이어가는 행복한 작은 학교, 이렇게 학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뭐 자연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사물과의 만남 이렇게 해갖고 그걸 교육과정에다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그걸 교과와 연결해서 교과 수업을 서근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연구를 가장 앞서서는 사람과 매칭이 돼가지고 주 1회씩 계속 지속적으로 수업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해나가고 그 속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할까를 늘 고민을 해나가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깊은 수업의 탐구, 질적 탐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무엇이 잘 되냐면 정규 교육과정과 수업이 잘 돼요. 체험활동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혁신학교가 하자고 하는 가장 기본 목표가 이거거든요. 수업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깊이 있게 하자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학력. 학력도 이 학력이 아니라 이 학력. 제대로 된 미래 중심의 역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잘 운영이 됩니다. 플러스 인성지도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인적 학력 향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인성지도가 미국식으로는 이렇게 돼요. 제가 저희 반 학생이라면 이 반 아이들 가르치다가 ADHD 유사 증후군이라고 판단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중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어떤 학교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수업 중에 이렇게 막 하다가 선생님이 좀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막 머리를 책상에다 막 찌면서 나는 죽어야 돼, 살 가치도 없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게 상처가 깊은 아이들이, 가정에 상처가 있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도시 단위로 가면 한 반에 막 서너 명씩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배제한다, 학급에서. 배제한다는 건 전문가에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 상담 전문가가 얘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얘가 상처가 있는 아이고 정신과적 치유가 필요하다면 얘를 치료 전문가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 치료하고 상담한 사람들이 복귀에도 좋다는 서명이 있으면 다시 그 아이가 학급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그게 미국식 시스템. 근데 산모 같은 경우는요, 그 아이가 그 학급 안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치유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상처가 있는 세월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미래 서머힐도 마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지, 가정에서. 그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기 상처를 치유하고 생활로 돌아오기까지는 또 사실 그만한 세월이 필요하다는 그 치유의 과정. 근데 그거를 전문가의 손에, 외부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학교 구조를 통해서 이 아이와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으로 치유하려고. 그러니까 그 학교는 함부로 이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니까 이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거나 전문가의 손에 의뢰하거나, 그 학교는 그런 절차는 갖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업무를 전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서 아침에 8시 20분에 내가 등교를 했다면 그때부터 1교시 시작할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어떤 날은 차 마시기 시간, 어떤 날은 학교 산책, 숲산책, 어떤 날은 명상의 시간, 어떤 날은 엄마 책 읽어주고, 어떤 날은 이런 프로그램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담임들이 이렇게 꾸준히 같이 하고, 수업도 생활지도도 그 모든 것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지도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어려웠던 아이들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투고 대화하는 과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이를 마음에 있는 상처도 치유하고 그 아이의 어떤 기초적인 학업 능력도 향상시키고 하는, 이것이 아이와 학생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시스템 자체가. 그 다르다는 건 뭐냐면 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물론 학부모와 아이도 만족하고 믿고 보내기도 하지만 여기는 여기하고 다른 것이 교사가 행복한 학교가 돼요. 우리 교사들이 업무가 경감되기를 원하고 있다. 업무 경감 얘기하지만 그때 경감되어야 할 업무는 잡무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고 아이들과 관계 맺음 속에서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거는 업무나 잡무로 생각하지. 교사 본연의 임무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본질적인 과정을 회복하는 것을 혁신학교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첫 해에 그리고 작년에 2년 동안 혁신학교를 두 차례에 걸쳐서 선지정을 했어요. 30개 학교와 20개 학교 선지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할게요. 근데 저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평가위원들을 저희가 첫 해에는 저희가 개입을 했어요. 우리 팀이 개입을 하고 제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해 현장 실사도 하고 첫 해에는 그것도 이제 초중등 나눠서 근데 저 말고는 나머지 9분이 전부 외부 위원들이잖아요. 그 외부 위원들에게 우리가 뽑고자 하는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혁신학교가 뭘 지향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그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줘야 될 건 이러이러한 거다. 그렇게 워크숍을 해서 바로 인식을 통일한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몇 개 학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 될 학교인데 교장 선생님이나 업무 담당 선생님 몇 분의 이 화려한 언설에 높은 채점을 해주고 좀 진정성 있고 교사들의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학교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몇 개씩은 그래서 이렇게 좀 혼선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대체로는 제대로 이제 봤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개 학교 중에서도 한 4개 학교 정도가 그렇게 실수한 학교들이에요. 제가 잘못 바라본 거죠. 그런 학교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대신 이제 올해도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 올해는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냐면 선정심사에서 지원청의 역할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 초등, 중등을 전부 평가, 심사하고 지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 희망한 학교가 69개 학교고 희망서는 안 냈지만 9월에 공문이 내려가면 그동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있거든요. 70개가 넘을 텐데 그 70개를 짧은 시간에 전부 현장을 돌아다니며 실사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원청의 역할을 좀 주어서 가령 지금 저희가 지원청의 역할을 줄 때도 어떤 학교를 뽑아줘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줘라, 그런 주문도 하게 될 거고, 근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이제 조례가 6월 8일날 공포가 돼가지고 그 조례가 혁신학교 운영위원이라는 걸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정, 또 심사, 취소, 또 연수, 뭐 이런 걸 또 관장하고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청을 역할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해 지적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8월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아마 지원청 역할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원청별로 그 편차가 심해요. 예를 들면 고창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정읍은 좀 많잖아요. 개수가.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좀 이렇게 좀 부족해도 거점 학교를 지정해주는 문제하고, 어딘가 거기도 학교가 하나는 있어야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옆 학교로 또 초, 중, 고를 이렇게 벨트화하고 확산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단위 벨트화하는 문제하고 이 두 가지 과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저희가 지금 지원청에다가 좀 심사 역할, 1차 심사 역할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온 학교들을 저희가 이제 검증하는 형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하려고 하냐. 그동안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교육에 대한, 대한민국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공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입시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이 줄 세우기식 경쟁과 효율에 이런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보다는 너무 시험 문제 위주로 사고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이런 것도 길러주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죽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본질 문제하고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한 방법 문제하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차원에서. 하나는 뭐냐면 이 교육의 본질 문제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동안에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혁의 혁신이라는 말을 그동안에 많이 써왔었잖아요. 근데 이 개혁의 방식이 뭐였냐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교과부가 특교 관련 예산을 다 쥐고 있고, 정책 결정을 거의 교과부가 하고, 이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유도리가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융통성이. 뭐 다 아시잖아요. 교원 평가에 관한 것이든, 학교 평가에 관한 것이든, 교장, 승진 체제에 관한 것은 이 교과부가 거의 모든 핵심적인 키를 다 쥐고, 교육과정을 다 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정책도 이제 여기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과부가 이걸 다 쥐고 있고, 그걸 내려주면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이걸 받아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이걸 다시 시군교육청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이게 다시 이제 학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교육에 대해서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나면 그걸 항상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학교라고 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은 교육이 어떤 분야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내려가서 실행되는 마지막 단계는 학교고, 결국 교실입니다. 아이들이 수업하고 선생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 성장하는 공간은 교실이고, 이 교실을 수업이든 교육과정이든 인간관계든 맺어지는 쪽, 인성교육이든 맺어지는 쪽은 여기서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선생님까지 이 정책과 예산이 내려오면 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할 개입해야 할 부분들은 거의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열린교육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 열린교육의 그 철학이나 의도는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교육이 성과가 있었던 것은 어디냐면, 서울의 그 영훈초등학교 같이 본인들이 원해서 직접 그런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걸 직접 실천해보고 스스로 평가해보고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만 제한적으로 성과가 있었지, 거기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교과부가 열린교육을 전국 시도의 모든 학교에 다 해라 하고 예산과 정책을 내려보낼 때는 이미 이제 형해화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열린교육을 시도했던 학교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영훈초 같은 데는 그게 뭐 때문에 성공했냐면 교사들의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이 교과부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시도에 내려가고 학교에 갈 때는 선생님들은 이제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는 상태에서 정책과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학교 규모, 학급의 규모, 아이들의 현재의 어떤 상황, 지역적 상황, 선생님들의 뭐 공부의 정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다 똑같이 뭐 학년간 벽을 터라, 뭐 러그 미팅을 해라, 직수학습을 해라, 아무 맥락 없이 그렇게 다 온 거잖아. 그렇게 해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냥 겨우 남아있는 것이 이제 형해화된 방법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실 경험주의 개인의 한계에 딱 고착돼 버리고 집단지성도 발현시키지 못하고 그저 피동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 하다가 적당한 때 돼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미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실패라고 판정이 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야무야 돼버렸죠. 예산만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수천억을 쏟아붓고 그 성과는 미미야. 그렇게 됐잖아. 결국은 혁신학교를 포함해서 무엇인가가 우리가 교육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방법론 측면에서 먼저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성찰,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이걸 토대로 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그 변화의 로드맵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학교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학교는 그렇게 실수를 한 학교가 있긴 하지만 그 학교를 선발하는 프로세스와 툴은 뭐로 정했냐면 교사들의 자발성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럼 그 학교 구성원들의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를 저희가 본 거예요. 면담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만 본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려고 마음가짐이 갖춰져 있는가, 그럴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걸 뭘로 봤냐. 혁신학교와 관련된 서적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거나 학습하는 그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가. 선생님들의 성장을 위한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졌냐. 그 다음에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게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를 포함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자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학교에 같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공유할 만한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가. 학부모들이 학교에 그렇게 건강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됐냐.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수업을 동료들에게 열고 그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왔고 또는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봅니다. 이런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가 가능하려면 그 학교가 또 뭐에 대한 준비가 되었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사업비가 과다하고 사업의 종류가 많고 우리 아이들 시골에 살고 불쌍하고 도심 원도심 학교들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전주 남중 같은데 곤지중 전라중 이런 데 보면 구도심 학교들은 그 상처받은 아이들 많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그 교장 선생님 생각으로는 얘네들 불쌍하니까 애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충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예산 사업을 다 따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성찰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아이들과 관계 맺고 그래서 늘 대화의 중심에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할 시간이 있죠. 각자 바쁜 거예요. 방과후 때문에 바쁘고 막 이 학교 같은 예를 들면 노인대학 때문에 바쁘고 체험학습 때문에 바쁘고 막 뭐 때문에 바쁘고 못 모여서 회의하자고 막 지쳐. 왜 회의를 또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가능하려면 학교 단위의 업무 경감 시스템이 마련해야 되느냐. 이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예를 들면 담임교사 6명이라면 그 담임교사 6명을 빼고 교장, 교감선생님, 행정실 또 비단임 뭐 예를 들면 교무나 뭐 전담 하시는 선생님들 또 뭐 대학직 인력들 이분들이 업무 경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담임들이 오로지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정말 다 해서 해주냐 아니면 그런 협의가 되고 있냐 그런 계획이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학교 시스템이 학교의 문화나 시스템이 적어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 잘 되고 서로 따뜻하고 민주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담임이나 업무분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고 이 토론 속에서 담임도 정해지고 토론 속에서 운동회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다 민주적으로 다 의사결정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업무 경감 시스템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기본이 잘 되면 그 위에 교육과정과 수업에 선생님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들이 제가 곧 내년에 이송초를 한번 가려고 왜 가려고 거기 학부모들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혁신학교를 한번 해봤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해봤더니 만족도가 어떻게 떨어졌냐 거의 100%에 가까운 만족도가 지금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가봐야 알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이 너무 체험활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작은 전주 변두리의 작은 학교인데 열 몇 명까지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가 체험활동이나 방과활동을 잘 하니까 이제 전주 외국학에서 이제 학생이 많이 와서 지금 15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증설해야 돼요. 교실을.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막 3, 4억이 들어가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제가 판단해봐야 돼요. 그래서 왜 만족도가 떨어졌을까를 가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본질적으로
수업의 깊이와 교육과정에 이렇게 역량적인 교육과정이 더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줄이니까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더 학부모가 지금 요구하는데 학교가 받아들일 역량이 지금 초과돼갖고 못하니까 지금 만족도가 떨어졌는지 제가 지금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총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저희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학교가, 혁신학교의 목표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줄이면 두 가지예요. 줄이면 두 가지를 세로로 그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건축을 떠받드는 그 큰 두 기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하나가 수업하고 수업혁신과 교육과정의 혁신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수업과 교육과정은 같은 말이에요. 수업혁신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한 사람도 배움에 뒤처지지 않게 그 공공성의 철학의 바탕 위에서 모든 아이들이 질적으로 선생님과 관계 맺기를 잘 돼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교사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업이 동료들 간에 내 수업이 열려야 되고 그 수업 열기를 통한 동료 간 컨설팅들이 활성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티칭을 중심으로 바라보던 수업의 관점을 아이들의 러닝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을 지금 바꿔놨어요. 그런 연수를 끝없이 해와. 받아보셨죠? 그런 연수. 명예공동체도 그런 거고, 뭐 우리가 제공했던 프레네 학습법이나 헬레나 남녀 교육이나 발돌프 교육이나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제공한 일본의 명예공동체나 서근원 교수의 그 직접 아이눈으로 수업의 직접 연구 방식이나 다 아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수업 관찰할 때 앞에서 수업하는 교사를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교사의 수업 스킬에 대해서 체크했거든요. 뭐 수업 목표 제시는 잘했는가, 5431 체크하고, 발문이 적절했나, 자료 제시가 적절했나, 22개 항목 교사를 평가하는 거였는데 그걸 버렸어요. 우리가 학교교육하고 협의해가지고 컨설팅 쪽에서 그거 하지 말자. 왜 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것이 마치 우리가 수십 년 정당한 것처럼 봐왔고 교사의 능력인 것처럼 봐왔지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축구가 있는데 제가 되게 축구를 좋아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거 잘 봐. 우리가 국가대표 대학 뭐 A매치를 보든 동네 축구를 보든 축구를 볼 때 감독을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보는 거예요. 선수들의 그 활동을 보면 감독의 작전도 평가할 수 있고, 선수 교체가 어느 때 늦어서 적절하지 않았고, 지금 수비가 보강돼야 되는데 이 감독의 작전은 수비에다가 우리가 교체할 역량이 부족한데 4-4-2 포메이션 안 하고 3을 놓고 왜 앞에다가 넷을 놨냐, 이 평가가 경기만 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늘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는 거를 그 중심에 놓고 평가하고, 선생님과는 수업 후에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관찰한 아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혁신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봐요. 이게 혁신학교의 한 가지 기둥이라면 하나는 학교의 어떤 문화의 관점이에요. 문화 운영 시스템의 관점인데, 이게 과연 민주적이고 자발적이고 따뜻한 문화가 되느냐,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되고 업무경감 시스템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그 이후에 학교는 저절로 우리가 혁신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혁신학교를 떠받드는 두 기둥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그러면 지원해 주려고 하냐고 그러면, 이 지원 체제가 바로 이제 인사, 예산, 행정, 연수, 이 시스템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인사는 혁신학교인 경우에 6학급 이내에는 2명 만기자 전보 유예하거나 외부에서 혁신학교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선생님을 공모하는 겁니다. 2명을. 7학급 이상은 4명까지 공모나 유예가 가능한 인사 지원 제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혁신학교가 되면 자율학교로 지정을 해줘서 나중에 지역 주민 학부모들이 우리 교장 공모제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교장 공모가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교사가 초빙 비율이라고 하는 초빙 교사, 공모와 별도로 초빙 인사를 또 쓸 수 있어요. 50%까지 공모제 교장이. 그러니까 초빙과 공모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의 폭이 대단히 열리는 거예요. 혁신학교. 그리고 예산은 올해까지는 의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줬는데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여유 있는 예산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규모에 관계없이 옛날처럼 일정하게 다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 지금 부상인데 나중에 이제 운영위에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기본으로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경감을 위해서 보조인력을 쓰는 예산이 좀 들어가고 학부모나 교사들의 성장을 위한 그 연수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서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배정을 하고 플러스 이제 학생 수를 감안을 해가지고 학생 수에 맞는 지원을 저희가 이제 차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적게는 한 4천만 원 정도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여기서부터 도시 단위의 큰 학교는 1억 이상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산의 문제야. 이제 행정은 아직 실무는 그런 고민을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도시나 읍 단위 혁신학교들은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한 학생은 막 혁신학교라고 하니까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학급은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 그 중학교가 수용지표가 37.9명이에요. 급당. 그러니까 많은 학교는 40명이 넘는 학교도 있는데 이거 오송이나 오림중 같이 그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는 32명으로 저희가 줄여줬고 전라중이나 남중이나 덕일중 같은 데는 급당 25명으로 줄여졌습니다. 아주 행복하지 이런 학교. 아이들이 수업할 때 눈에 들어오니까. 근데 40명인 학교는 요즘 저 BTL로 지어진 학교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규모가 작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막 중학교 아이들 요즘 크기는 하지 숫자는 많지 강의하는 아이들은 많지. 그러니까 막 지금 거의 멘탈 붕괴 상태 도시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 연수도 끝없이 혁신학교의 리더십 연수라든지 선생님들의 어떤 그 수업에 관련된 심화 연수, 찾아가는 연수, 기초 연수 이것들을 계속 저희가 연수원하고 연초부터 협의해가지고 지금 올해에도 30개 과정 이상을 혁신학교 관련 연수로 지금 개설을 했고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의 교사들이 혁신학교 관련 연수에 참여했고 앞으로도 지금 아직도 안 끝난 연수들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하면 아마 저희가 혁신학교 관련한 연수를 총 한 2,500명 정도를 규모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본질인가를 선생님들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의 과제를 찾아내고 우리 학교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걸 집단지성으로 우리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맞는 철학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 철학이 담긴 교육과정을 우리가 특성화해내 그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그냥 시험 문제 잘 푸는 그런 단선형 아이들 이거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는 아이들이 절대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으로 성적이 아닌 성장을 토대로 하는 그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교육.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정말 서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학교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토론과 협의 구조를 열어주고 학교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하면은 업무가 늘어날 거다 하는 건 오해예요. 이 혁신학교들 중에 아까 잘 되는 혁신학교는 업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하기 잘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고 그 10개 학교는 더 솔직히 말하면 4개 학교는 리더십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옛날 방식이에요. 교장 선생님 내가 다 책임지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나 따라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런 학교가 4개가 있어요. 이 학교는 도저히 이 교장 선생님을 바꾸려고 해도 안 돼. 방법이 없어요. 이분이 퇴임하기를 기다리거나 공모제인 경우는 만기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교체를 생각하거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6개 학교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요. 안에 알력이 있거나 예를 들면은 어떤 선생님은 유무장 선생님인데 전담을 함께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실제 수업은 좀 덜 하시고 근데 이제 나중에 승진에 관련된 쪽만 일을 하시다 보니까 후배들이 안 따로 그래갖고 이제 멋이 자꾸 생겨 그런 학교도 있고 선생님들 간에 이제 카풀로 이렇게 모여서 인근 도시에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룹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룹하고 안 맞아. 뭐가 여기서는 좀 같이 하자 요구하고 여기서는 너네끼리 해 이게 잘 안 맞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교사 그룹에서 그 동력이 좀 부족하거나 갈등이 있는 학교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좀 이렇게 연착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관심 갖고 지원하고 있고, 어쨌거나 이 중에서도 조금 빠르게 지금 정상화 되고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쨌거나 이런 학교는 힘들다, 업무가 늘었다 이렇게 되다. 업무가 여기는 줄었다, 여기는 늘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신청할 때도 그다지 이렇게 직전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래서 혁신학교 하니까 힘들다. 근데 이제 진짜로 대화를 해봐. 혁신학교 하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힘듭니까? 그 찾아보니까 혁신학교 때문에 늘은 업무가 뭡니까? 그러면 혁신학교라 늘은 업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신선학교라 늘었다든지 교과기 실제를 하다 보니까 늘었다든지 다른 일상적인 학교의 업무가 늘고, 혁신학교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혁신학교에서 업무 늘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공문으로 뭘 제출하라 본 적도 없고 성과를 내라 본 적도 없고 A4 한 장이라도 뭔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했다면 의회에서 예산 줬으니까 너네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현장 의정활동 감시를 하니까 그거 내놔라.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행정실장님한테 얘기하고 에듀파인에 올라있는 자료 그것만 제출해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전혀 뭔 문제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를 검토해왔지. 혁신학교 우리가 컨설팅을 해도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해도 여기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시면 이게 최종 보고서가 아니고 컨설팅 중간 보고서인데요. 30개 학교 정도, 올해 2기로 올해 운영된 학교 30개 학교를 돌아보니까 그 학교들 중에 이제 규모가 작은 학교들입니다. 아니면 이제 원도심 학교에서 쪼그라져가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보니까 30개 학교 중에서 무려 11개 학교가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컨설팅을 이렇게 둘러앉아갖고 같이 섞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봤더니 보세요. 저거 배감초 같은 경우는 특별교실 수선해야 됩니다. 연결복도 필요합니다. 노서실 증축이 필요합니다. 애로사항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가 드는가 봤더니 제가 시설팀으로 협조해봤더니 특별실 수선하고 하는데 9,800, 연결복도 5,300, 노서실 증축 2억 8천입니다. 완주 이성초에 가니까 인구가 아이들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8억 9천이 소요가 왔어요. 여기서 필요한 교실을 지어주려고 보니까. 김제 백석초에 갔더니 보건실이 증축이 필요하다는데 여기가 9,100만. 남원 인월초 뭐 철거해달라는 거, 왕치초 증축해달라는 거, 마령초 사택 필요하다는 거, 임실 3개중 다목적실 필요하다, 동아중 목공실 관악실 필요하다, 남중 5기 쉼터 필요하다, 지평선중 농구장 필요하다. 쭉 해보니까 30억 1,600만 원 필요하다. 여기다 덕일중학교가 여기 빠졌는데 덕일중학교를 갔더니 덕일중학교는 창틀이 알루미늄 셰시로 된 그 갈색 창틀 있잖아요. 이게 오래돼갖고 흔들거리고 아니면 청소다 빠질 수가 있다고. 그거 다 포함해서 보니까 한 4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중간 보고서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들어갔어요. 교육감님도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싹 정리해가지고 들어갔어요. 하고 컨설팅 결과 보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학교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지원을 지급합니다. 교육감이 바로 시설과장을 불렀습니다. 학교 명단 주면서 현장에 바로 내려가서 현황을 파악해 갔다 오더니 우리 보고 의견서를 달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성초가 지금 이 돈을 8억 9천을 지원해줬을 때 학생수가 유지가 되겠냐, 법문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의견을 자기들은 판단 못하니까 나중에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혁신과에서 의견을 달라요. 우리가 의견서 써줬어. 그래서 어떤 실은 지금 당장 하고 어떤 실은 추이를 봐서 하고 이 의견을 줬어요.
그럼 지금 이 학교 담당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공통적으로 외친다고 하냐면 감동받았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상당히 소외된 학교거든요. 왜 감동받았냐고 했냐면 지금까지 교직을 평생 이렇게 있으면서 동교청 시설과에서 와가지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고 따뜻하게 물어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시골 학교. 그래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저희가 현장에서 어렵다고 하면 가서 무엇이 어렵습니까? 듣고 그걸 도와드리게 일을 하지 혁신학교 때문에 업무가 늘었다. 이건 잘못 가거든요. 저희가 이 10개 학교에다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 학교가 혁신학교로서 지금 방향을 잘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혁신학교가 업무가 늘었다고 하는데 무슨 업무입니까? 선생님 뭐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방과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방과후 때문에 제가 막 인건비까지 뭐 합니다. 집에도 못 가요. 선생님 혁신학교 안 해도 방과후 학교는 모든 학교가 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 이후에 뭐가 혁신학교 때 힘드세요? 아니 뭐 꼭 혁신학교 때문에 힘든 건 아니네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러는 어차피 학교 운영이 막 업무가 많고 예산이 막 집행이 많으니까 지금 힘들어. 막 짜증이 나. 근데 혁신학교에 갖고 막 더 짜증이 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거지. 절대 그런 과정은 아니다. 만약에 7부초가 혁신학교를 우리가 하게 되면 뭔가 업무가 늘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오해고, 만약에 앞으로 혁신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토론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가 뭐가 힘들지? 선생님 힘든 거 뭐예요? 선생님 뭐죠? 뭐가 힘들지를 싹 드러내놓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전체 토론회를 갖고 무엇이 우리가 아이들의 수업과 아이들 관계 맺기에서 힘들게 하는가? 왜 내가 아이들과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아이들을 뒷전에 놓고 내가 지금 공문을 처리하는가를 다 얘기를 해야 돼. 아 그래?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거 다음 학기에는 이런 거 이렇게 좀 빼버리자. 이거 우리 철학에 맞는 거면 이거 계속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들이 체험활동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체험활동들을 교과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평상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업에 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여름 계절학교, 겨울 계절학교를 모아내고 그것을 예를 들면 목공 전문가, 수공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 많아요. 그분들을 초빙해야 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하게 하고, 장승초는 학부모 다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동아중 같은 데는 막 거기 문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날려놓고 막 토론회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주관을 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누가 하냐면 학부모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학교 운동회도 막 학부모들이 다 주관해서 해요. 그런 과정들이 갈수록 만들어져야 정상이고 제대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계획을 짜볼게요. 아이들과 아빠와 함께하는 집들 내용 우리가 해보마.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아무 힘 안 들이게 아빠들이 다 그 계획서를 사와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협찬하게 만들고 다 돌리고 모여서 회의하고 해갖고 이런 프로그램 너 준비해봐. 이런 프로그램 해갖고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아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체험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혁신학교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할수록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수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막 버스 태워서 체험활동 이번 주에 여기 가고 저번 주에 저희 가고, 경기도에서 망하는 학교들, 혁신학교 중에서 잘 안 된다고 하는 학교, 불행하다고 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냐면 학교 규모도 작은데 연간 2억 지원되는 학교였어요. 이 학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억을 써야 되잖아요. 자치단체에서 1억을 대응 투자를 해준 거예요. 혁신지구라고 해갖고. 지금 우리 지역도 그런 데 많습니다. 시장이, 군수가 학교에다가 학력 향상비라는 걸 주는데 학교가 알아서 쓰게 주는 게 아니라, 또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인건비로만 쓰라는 거예요. 그럼 막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규 수업으로도 지쳐 죽겠는데 방과후에 막 강제 자율 보충을 다 해야 돼. 도교육청에서는 못 오게 하는데 군수는 돈 주고 하라고 해요. 시간당 3만원, 5만원 강사비 받고 애들 문제집 사갖고 막 고충서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못 오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밤늦게까지.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 수업하는 아이들은 대학 갈 때까지 100만 문제 풀고 창의력 다 상실한 채로
그렇게 문제풀이에 익숙해갖고 대학에 간다는데 지금 교사대 학생들도 문제예요. 현장에 나갈 때 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학원이 교사 양성하고 있고 시험 공부해서 교사 나가가지고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관계 맺는 거 잘 안 주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돌아다니는 현장에.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경기도 그 학교처럼 전교생 무료 독도 탐방, 전교생 뭐 제주도 무료 체험학습, 초등학생인데 전교생 뭐 마마미아 관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마마미아 과학 뭘 알고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세 남자 중에 누가 친아빠일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그 고민해갖고 뭐가 도움이 될까요? 검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돈 써야 되니까. 여름에는 막 전교생 뭐 어디 가고, 겨울에 전교생 아이스링크, 전교생 스키장 캠프 막 운동장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물 보여놓고 거기다 스케이트 얼려갖고 안 돼. 하고 막 방에 스케이트 타라고. 방학 끝나고 또 중장비 불러서 다시 멜고. 돈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아이들은 체험은 많이 하는데 그게 교육과정에 연결이 안 돼요. 가령 사무처처럼 만남을 이어가는 그 자연과의 만남을 과학시간이나 사회교과 어느 단원과 연결해서 그 자연과의 만남을 이런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연결해내고 그 과정을 통합교과로 무학년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해서 아이들이 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그 체험활동을 어떻게 연결해냈을 때는 이 아이들에게 능력이 생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관리 능력, 친구가 막 협업 능력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SAT 좋은 점수 받아서 미국의 대학에 유명 대학에 가도 중도 포기를 안 하죠. 근데 조백 교수 말대로 그런 인성이나 갈등 관리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그냥 스펙 관리하고 점수만 많이 따가지고 동부 아이비리그가 50%가 중도 탈락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기르냐 그거죠. 그러니까 체험활동 많이 해주는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길러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면 정말 숨이 깊은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진정한 역량,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인성이 길러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그래서 함께 원하는 우리 7봄만의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런 교육과정이 고민되고 학기와 학년이 거듭될수록 반성평가를 통해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에게 너무 무리했다 그러면 그 교육과정은 미리 학년이 되기 전에 미리 덜어내고 그래서 올해는 어디 본질에 집중할 건가에 대해서 또 반복되는 끝없는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숙련되고 지금 사무초등학교 그런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3년의 시행착오 한 2년은 교사들 간에 싸우느라고 수업 공개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랬죠. 그런 시행착오가 꾸준히 이게 반복되고 개선되고 숨이 깊어지면서 지금은 전국의 그 어느 학교도 사무초의 그 깊은 수업을 못 다룹니다. 원래 스쿨 디자인을 작은 학교로 제일 먼저 한 건 남한산 초등학교였어요. 경기도. 근데 남한산 초등학교는 경기 혁신학교가 거기가 모델이기 때문에 남한산은 몸으로 배우는 수업, 체험활동 중심의 수업이 혁신학교의 기본 방향입니다. 경기도.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 수업과 교육과정이 깊어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지고 경기도가 조금 다르고 그래서 예산도 거기만큼은 조금 덜 줍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를 거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주의 시대를 살면서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시스템이었어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대량 생산 체제라고 하는 테일러포드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 노동을 단순한 지식만 암기하고 지식만 정보만 갖고 있어도 그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였고 지금 이제 1990년대 말 이후로는 지식정보 사회인데 이미 이행을 했고 그런 단순한 그 시스템이 아니라는 지금 이제 유연생산 체제라고도 하고 지식정보 사회라고도 하는데 이제 미래의 사회는 이미 변했고 그래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미래에 필요한 아이들의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지금 개편되고 있다는 거죠. 지식정보도 엄청난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다 지금 이미 지금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정교육과정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도 다 뭐 호주, 뉴질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 34개국들은 다 이런 내용들을 교육과정의 목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정교육과정. 우리 2009 개정교육과정의 목표. 지금 교과부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교과부 교육과정 담당자들이 이번에 전부 바뀌었는데요. 단 한 사람도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100% 바뀌어가지고. 전부 일반직이 주도하고.
그 지금 이중호식 교육교육 그런 거예요. 내가 바꿔 이거 바꿔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전문직들이 얘기하잖아요. 연구관이나 장학관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바로 교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 교육과정 명칭을 뭐라고 할까요? 아무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 상의해서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는데 명칭 없이 지금 협의해놓고 내일 공문으로 협의해서 보내주겠으면 개정 교육과정의 명칭을 누가 정합니까?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저 혼자 업무 담당자가 정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실정이에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우리가 못 담아내고 이건 2009 개정 교육과정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OECD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핵심 교과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창의성,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과 상호작용, 테크놀로지 미디어 활용 능력, 유연성, 자기주도, 리더십,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고 국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대학도 그렇게 하면 못 가고 기업에 취업하는 거 나중에 어렵지 않겠냐 하지만 오히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했을 때 훨씬 취업하기가 좋은 쪽으로 이미 기업의 환경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LG 생활건강은 지금 2010년에 어떻게 신입사원을 뽑았냐면 학력, 점수 이런 스펙 없애고 창의력 테스트만 했는데 주부들이 심사위원이었어요. 주부들이. 신규 사원 뽑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공하는 거에 대한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들입니다. 지식이 아이들을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정서적 요인이고 인간관계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 지금 세계는 다 바뀌고 있습니다. IMF, 미래포럼 의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포털 검색하면 끝나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들 거기서 바로 학교와 지식이 전용되던 시대였고 지금은 아니에요. 선생님 한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 정보의 양이 적어도 이 스마트 기기 하나를 못 쫓아갑니다.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인터넷 교사는 그저 멘토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학교도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부모가 항의하고 쳐들어오죠. 시험 문제 하나만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상급학기 진학에 관계 있기 때문에 영어나 수학이 오답이 그 학교에서 엊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영어 문제 하나가 단어의 이제 의미를 묻는 문제였는데